자, 21번 문제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위험 요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부동산 투자 시 투자자는 일정 기간 보유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기간 말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투기는 운영의 개념이 없으므로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3번 투자한 A는 B와 표준 편차는 같지만 평균이 높다 그랬거든요. 이럴 때 평균의 의미는 바로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A와 B라는 두 개의 투자 자산 또는 투자 대행이 있다고 볼 때 지금 읽어보니까 투자한 A는 B와 표준 편차, 위험은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평균이 A가 B보다 커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A와 B 어디에 투자해도 위험은 같은데 예상되는 수익은 A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A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문장 보면 투자한 C는 자 B와 C가 있어요. B와 C. B와 C가 있는데 여길 따져보면 지금 투자한 C는 B와 평균이 같아요. C는 B와 평균이 같다. 근데 위험이 C가 낮아요. 위험이 C가 낮아요. 그럼 당연히 예상되는 수익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을 선택하니까 C를 선택하겠죠. 그럼 A와 C는 자 A와 C의 구조를 본다면 예상되는 수익은 A가 C보다 높겠지만 표준 편차 위험은 C가 A보다 작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A와 C 중에 어느 것이 보다 우월하다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어느 것이 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전액 지분 투자, 내 돈만으로 투자한다면 돈이 없으니까, 빚이 없으니까 차입에 따른 금융위험, 즉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요. 또 금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우리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5번인데 건물의 감가상각분과 원리금 상환액은 영업소득세 산정 시 공제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영업소득세 구할 때 공제, 즉 세금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지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는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돼요. 22번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대출 실행 이후 일정 시점의 잔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 곱하기 대출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 구할 수 있다. 잔액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럴 때 공식 속의 연금의 현가계수는 잔액이니까 전체 대출 기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 주셔야 되는데 문장 속에서는 대출 기간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라고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돼요. 나머지 2번은 잔금 비율과는 공식인데 분모, 분자값 모두의 연금의 현가계수가 들어가고요. 분모값은 전체 대출 기간, 분자값은 남은 기간, 즉 잔여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자, 3번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와 역수다. 일시불은 현가, 내가가 역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4번 3년 후 1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기 불입해야 할 금액은 연금의 미래가치의 역수를 활용한다. 이때 일정 기간 후 일정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기 불입할 금액은 감채기금계수거든요. 근데 감채기금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는 역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4번 옳은 말이고요. 원리금 균등, 자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로 구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23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개념.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2번,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그 말은 위험을 싫어할수록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라지고 급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4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항상 경우 앞에서 끊으라고 했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단 말이죠. 그럼 요구 수익과 기대 수익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기대 수익률이 변동한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요구 수익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따라서 점차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죠. 상승함으로써 요구 수익률과 일치하게 되어 균형을 이룬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요구가 크든 기대가 크든 요구 수익과 기대 수익이 같지 않다면 항상 기대 수익이 바뀌는데 어떤 방향? 요구 수익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하게 되어 장기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군요. 자, 24번 문제 볼게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기법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1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은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다. 어차피 분산 투자는 위험의 제거 감소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위험 상품인 건 맞지만 저수익 상품은 아니에요. 왜냐? 포트폴리오 효과란 말 자체가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기대 수익의 희생 없이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 효과거든요. 그럼 기대 수익의 희생이 없다는 건 예상되는 수익은 낮아지지 않으면서도 위험만 줄어드는 효과가 포트폴리오 효과이기 때문에 저수익 상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포트폴리오는 분산, 위험은 작고 평균은 큰, 예상되는 수익은 높은 하나의 자산의 집중 투자는 이게 집중 투자지 분산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고. 3번, 체계적 위험은 금리, 경기 변동 등에 의한 예상 수익의 변동 가능성. 여기서 금리는 이자율 변화죠. 경기 변동은 경기 침체, 경기 하락 등 얘기하겠죠. 이 말은 시장 상황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시장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수익률이 바뀔 수 있는 때를 우린 체계적 위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체계적 위험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개별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이 체계적 위험이에요. 관계없다는 말이 잘못됐고, 5번,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면 상관계수는요, 값이 클수록 분산 효과가 작아지게 돼요. 근데 마지막 줄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5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현금 수지의 측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금융 차입 없이 전액 지분 투자, 즉 내 돈만을 투자한다, 빚이 없다. 그럼 해당 투자의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같게 됩니다. 이럴 때 영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분, 뭐 영이든 정의 지렛대건 부의 지렛대건 지렛대란 말 자체가 타인 자본이거든요. 그럼 남의 돈을 빌려오지 않았어요. 지금 전액 지분 투자 말 나왔거든요. 그럼 남의 돈 빌린 게 없다면 정의 지렛대건 부의 지렛대건 영의 지렛대건 지렛대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의 매각 이전에 차입금, 빌려온 돈을 모두 갚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빌려온 돈이 없었다면 세금, 빚 갚는 금액이 없으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과 순매도액은 동일한 값을 갖는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 지분 복귀액 계산 공식상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액을 빼면 남는 값이 세전 지분 복귀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미상환 저당 잔액은 예컨대 빌려온 돈, 대출금, 차입금 중에서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빚을 갚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물건을 팔아 넘기기 전에 빌린 돈 다 갚았다. 또는 처음부터 빌린 돈이 없다면 빌린 돈이 없거나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빚이 없잖아요. 그럼 뺄 값이 없으니까 그땐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 복귀액이 같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2번이고요. 3번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했다.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한 값이죠. 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고 남은 게 순영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효가 나와야 되는데 가능총소득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 4번 세전현금 수지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하여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있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인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남은 값이 세전현금 수지잖아요. 그럼 공식을 거꾸로 올려서 세전현금 수지와 부채 서비스를 더해주면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유효총수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 유지관리비, 보험료, 저당 지불액 등은 영업경비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 구한다. 저당 지불액은 곧 원리금 상환액이고 얘네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26번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해당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7.2%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수익률이 맞는 걸 골라보라 했습니다. 일단 기대 수익률은 상황별 예상 수익 곱하기 발생 확률 합이거든요. 그럼 비관적일 때, 자, 비관적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5%고 여기에 확률이 30%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하실 때 양쪽 모두가 퍼센트가 나온다면 한쪽은 숫자로 바꿔달라. 그래야 계산이 편합니다. 30%는 숫자로 바꾸면 0.3이죠. 그럼 5, 3, 15니까 1.5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정상적일 때는 아직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낙관적일 때. 자, 낙관적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11%인데 확률이 20%예요. 그럼 11 곱하기 0.은 2.2잖아요. 그럼 일단 얘네를 합하면 1.5 더하기 2.2는 3.7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7인데 이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에서 전체 수익이 7.2예요. 그럼 7.2가 나오려면 3.7 뺀 나머지 3.5%의 수익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 여기 X값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얼마 곱하기 0.5 해야만 3.5가 나오겠습니까? 5, 7에 35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예상된 수익이 7%여야만 7의 절반인 3.5가 나와서 이걸 모두 합한 값인 7.2%의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돼요. 27번 투자 타당성 분석 기준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1번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변이계수 공식이 변기표잖아요. 변기표니까 분모가 기대 수익률이고 표준 편차가 분자값이 되겠죠. 그럼 분모로 분자를 나누기 때문에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로 표준 편차를 나눈다고 해야 되는데 문장 속에는 기대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 하였기 때문에 분모 분자값 위치가 반대가 된 겁니다. 자, 틀렸고요. 2번 수년가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 합에서 총 투자액을 공제한 게 아니라 지분을 공제하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을 빼는 거죠. 총이 아닙니다. 틀렸고
3번 투자자가 정한 목표 회수 기간보다 회수 기간이 긴 투자를 선택한다. 그럼 회수 기간은 쉽게 말하면 본전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본전 뽑는 기간이 가장 짧은 걸 선택해야 가장 빠른 속도로 본전을 뽑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긴 게 아니라 짧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틀렸고 4번 회수기간법의 적용 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며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무시 또 회수기간 설정의 모호성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는 바 현가 회수기간법의 적용을 통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다. 맞아요. 회수기간법도 그냥 회수기간법과 현가 회수기간법 나눠지는데 현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의 준말이기 때문에 현가가 붙었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돈 가치를 따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하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 아니죠. 총자산 회전율은 투하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지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아니라는 거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28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부동산 금융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정책 목표의 달성과 밀접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보다 정책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 맞고요. 2번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길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차입자는 이제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입장이죠. 그럼 빚을 갚는 입장에선 융자 기간, 즉 대출 기간이 길수록 융자 비율, 즉 돈을 빌리는 어떤 규모가 작을수록 훨씬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 위험도가 낮아지는 거지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원리금 균등은 최정식 상환 방식에 비해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이 크다. 그렇죠. 최정식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초기에 빚 갚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상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주택 상환 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 ABS, MBS, 신탁증서 금융 등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며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렇죠. 부채금융의 종류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5번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거고 이자 지불액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체증한다, 체감한다 맞습니다. 29번 MBS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MPTB는 투자자에게 만기 전 변제 위험 이 만기가 되기 전에 빚 갚는 거니까 이 자체가 조기 상환 위험이 되거든요. 근데 MPTB는 조기 상환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돼요. 근데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계층 채권 CMO는 장기 투자자들의 콜방어가 가능하다고 배우셨을 거고 또 3번의 MBB는 모든 위험을 발행기관이 보유하기 때문에 발행기관 입장에서 위험이 가장 높은 MBS가 되고요. 또 4번 MPTS는 이 모든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 모두를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 CMO는 트렌치가 한 일종의 투자 그룹이죠. 투자 그룹별로 원리금의 지급 순서와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금의 지급 순서, 즉 만기 구조라든지 또는 뭐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름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대전에 거주하는 곰돌이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A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곰돌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랬거든요. 근데 대출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과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동이죠. 담보 인정 비율 LTV 나왔다. LTV 나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곱하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에 보면 곰돌이의 대전 소재 A 상가의 담보 평가 가격이 3억 5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5천에 0.7, 7%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2억 4천 5백이 나오거든요. 그럼 2억 4천 5백의 의미는
그 LTV로는 2억 4,5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에 비해서 부채 감당 나왔거든요. 부채 감당률 값이 지금 얼마죠? 예, 1.5가다. 근데 부채 감당률은 공식상 순두부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가 되고 순영업소득이 분자가 되는데요. 이때 주어진 그 조건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보면 A 상가의 순영업소득이 3,600이에요. 그럼 이때 이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분모값은 몫으로 분자를 나누면 되죠.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은 1.5로 3,600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2,400이 나오죠. 그럼 이 부채 서비스액이 2,400이 되니까 이 금액을 저당 상수 나누시면 대출 가능액이 나와요. 저당 상수가 0.12죠. 그럼 얘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럼 결론, 담보 인정 비율로는 2억 4,50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부채 감당률로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규모가 작은 쪽인 2억의 대출이 가능해지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기존에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훑어봐도 이미 대출받은 금액은 없네요. 그렇다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1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 회사에 형식상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컨설팅, 분양, 임대 모두가 신탁 회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방식이다. 맞습니다. 2번. 신차지 방식은 토지의 지상권을 임차하여 토지를 개발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고액의 지대를 지불하며 토지 임차 계약의 종료 시 토지와 건물 모두를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 이게 잘못됐죠. 토지는 계획 끝났으니까 땅은 원래 땅 임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그냥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2번이고요. 3번의 자력개발, 다른 말로 자체개발이라고 하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개발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더불어 모든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4번 사업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전반적인 개발 사업의 업무를 개발업자에게 위탁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 맞습니다. 5번은 뭐 등가 교환 방식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3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 기억번 시장성. 자, 성자 나왔죠. 성자가 나오면 매매 임대 가능성 또는 매매 임대 능력 또는 경쟁력 이 말이 빠지지 않는다고 배우셨죠. 근데 첫 번째 줄에 성자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나왔으니까 기억번은 맞고요. 니은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같다 할지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빈출 지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개발업자마다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니은도 맞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기억과 니은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럼 보기 5개 중에 기억, 니은이 모두 있는 건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근데 만약 디귿이 맞으면 2번이 답이고 틀리면 자동적으로 3번이 답이겠네요. 디귿번 보죠. 흡술 분석은 신규 공급된 부동산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임대 분양률에 대한 추세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흡술 분석 나오고 목적이란 말이 붙는다. 그럼 무조건 문장 속에 미래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흡술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는 과거나 현재까지 있어도 미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디귿번 틀렸죠? 그럼 자동으로 정답이 3번인데 이 말은 리을번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리을이 왜 틀렸을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의 체결은 개발업자의 비용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두 가지가 있죠.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사업을 완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과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의 어떤 단점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부실공사의 어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4번입니다. 3번이죠.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건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 부재 소유자의 요구 및 간접 투자의 활성화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죠? 2번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관리 맞고요. 또 자산 관리, 소유주의 부의 극대화 및 수익 증진을 도모하는 가장 적극적인 관리 영역으로 포트폴리오,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관리 등이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4번을 보면 자, 기술적 관리 나왔죠? 기술적 관리인데 설비, 위생, 보안, 보존. 여러분, 보존 관리는 법률적 관리입니다. 보전 관리가 기술적 관리고요. 보전어가 들어가면 기술이고 보존, 오가 나오면 법률적 관리입니다. 따라서 보존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보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34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다른 말로 매도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다른 말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다. 맞죠? 2번 경쟁업자, 공중, 정부, 고객 등은 미시적 환경 맞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으로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포함됩니다. 4번 고객 점유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고 또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된다. 맞죠? 그럼 답이 5번인데 지상 주차장의 지하와 가운데 보면 분양대행사 나왔죠. 분양대행사가 나왔다는 건 대표적인 유통 경로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5번은 몽땅 다 묶어서 제품 전략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물론 그 분양대행사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제품 전략인 건 맞습니다만은 분양대행사가 포함됐기 때문에 모두 묶어서 제품 그랬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35번 부동산 가격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1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된다. 지금 단기와 장기 위치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 가지 말을 들어봤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괴리된다,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은 단기와 장기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틀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모두 굳이 설명할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히 옳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36번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맞죠? 2번 사정 보정이란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이다. 맞습니다. 3번 시점 수정이란 거래 시점과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을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격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 수정하는 걸 시점 수정한다 그래요. 최소한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까지는 대상 부동산의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준가에 관한 공식인데 4사 시지개면이죠. 사례 부동산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치를 구합니다. 물론 이때
지역 요인 비교치와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묶어가지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비준가액을 구하는 올바른 공식 그랬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비준가액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사사시직이면. 그러면 일단 기억번에 보면 사례 부동산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두 번째 니은에 사례 부동산은 정상 시가보다 약 5% 비싸게 매입되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싸게 비싸게 이거 나오면 사정 보정치인데 사례 보정치는 사례분의 대상 부동산이고 기준값이 100분의 1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례가 약 5% 비싸게 고가로 매입되었다면 그럼 플러스 해주면 되죠. 얼마만큼? 5만큼. 그래서 사정 보정치는 105분의 100이 돼요. 자, 105분의 100 곱하기 디귿번에 보면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인 2021년 10월 30일의 물가지수가 105고 또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가 100이거든요. 이거 시점 수정치예요. 시점 수정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지수법인데 지수법상 공식이 거래 시점의 지수분의 기준 시점의 지수예요. 그럼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가 105니까 자, 시점 수정치는 100분의 105가 되죠. 또 디귿번 사례 부동산은 인근적에 수립됐기 때문에 지역률 비교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식은 100분의 100이지만 어차피 곱하기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는 필요가 없어요. 리을번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보다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15% 열세다. 이게 개별 요인 비교치도 사례분의 대상 기준값은 100분의 100인데 사례가 15% 열세거든요. 그럼 15를 빼면 85분의 100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개별 요인 비교치입니다. 따라서 압축하면 1,000만 원이 있겠죠. 자, 1,000만 원 곱하기 지금 사정 보정치가 105분의 100인데 분수가 아닌 나누기 표시해 있죠. 나누기는 앞이 분자 뒤가 분모가 돼요. 이제 100, 105 이렇게 나오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100분의 105니까 분자가 앞에 나오고 나누기 2가 분모가 나오고요. 또 이제 100분의 100, 그럼 100 나누기 100이 나올 것이고 곱하기 자 분자가 앞에 나오고 분모가 뒤에 나오니까 이런 식의 공식 나열돼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은 지금 1번뿐이 없죠. 1번에서 이렇게 슬래시 대각선 표시 나왔는데 이 대각선이 나누기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38번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 틀린 건데 1번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간평 규칙, 즉 법조문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맞는 말이고요. 쭉 내려왔을 때 5번이 정답인데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만약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하여져 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는 게 예외 조항이에요. 근데 5번의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보니까 가격 조사 가능 여부에 관계가 없다. 그 말은 가격 조사가 가능해도 할 수 있고 가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39번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상이함을 전제로 종합적인 환원율 관한 방법 맞습니다. 일단 투자결합법에는 금융과 물리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이 됐건 물리가 됐건 투자결합법은 무엇인가 상이하다, 다르다는 말이 나와야지 동일하다, 같다 이런 식의 말이 붙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더불어 금융이 나올 때는 저당 투자자, 지분 투자자가 나오고요.
물리적 투자라법 이 말 나올 때는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 토지 건물 나오면 물리, 저당 지분 나오면 금융 이렇게 구분하시길 바래요. 2번 부채 감당률법은 부채 감당률, 부채 비율, 저당 상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환원율을 구한다. 틀렸네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채 감당법 공식은 부대죠.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대부 비율을 고려한다고 해야 되는데 2번 문장에서 부채 비율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나머지 3, 4, 5번 모두 맞는 문장들이고요.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공동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된다. 조문 되게 길죠? 네, 맞아요. 2번 지금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그렇죠. 전세권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러한 권리가 없는 상태, 그런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는 게 법의 규정이에요. 자, 3번 또 맞는 말이고 4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높은 분이 나왔습니다. 높은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쭉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네 번째 줄에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맨 앞에 장관 나왔는데 네 번째 줄은 시군구가 나왔어요.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얘는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장관은 내버려 두시고 네 번째 줄에 시군구를 중앙이라고 말을 바꿔야 되겠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중앙자가 붙어야 장관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개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특히 이제 감정평가라는 공부하실 때는 예전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규칙의 조항이라든지 또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조문들을 위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한번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